원시인은 정말 아무하고나 짝을 맺었을까요? 결혼식도 없고 법도 없고 혼인신고도 없던 시대. 우리는 쉽게 상상합니다. 그냥 본능대로 살았겠지. 하지만 그 상상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작은 무리 안에서만 가까운 사람끼리 계속 아이를 낳았다면 그 무리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같은 피가 반복되고 약한 아이가 태어나고 병이 쌓이고 무리 전체가 무너졌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단의 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고대 DNA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 연구진은 지난 4만 5천 년 동안 살았던 고대 인간 1785명의 게놈을 분석했고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태어난 사례가 생각보다 드물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선사시대 인간이 작은 무리 안에서 아무렇게나 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단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뀝니다. 원시 인류는 어떻게 가까운 피를 피했을까요? 누구와 함께 자고 누구와 먹이를 나누고 누구의 아이를 책임질지 어떻게 정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사랑이라는 말도 없던 시대에 인간은 어떤 행동을 사랑처럼 사용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원시 인류의 사랑을 감성적으로 상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추적합니다. 고대 DNA가 남긴 흔적, 수렵채집 사회의 관계 방식, 질투와 책임의 문제, 출산의 위험, 너무 약하게 태어난 인간 아이, 그리고 가족이 생겨난 이유. 이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 혼자 살아남는 동물에서 함께 책임지는 존재로 바뀌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겁돌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사랑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겁돌이의 시대에는 사귀자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무슨 사이야? 라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커플링도 없었고 결혼식도 없었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대의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누구에게 고기를 건네는가? 누가 이동할 때 뒤를 돌아보는가? 누가 다쳤을 때 가장 먼저 다가가는가? 밤이 되면 누가 누구 곁에 눕는가? 아이가 울 때 누가 먼저 반응하는가? 그 모든 행동이 현대인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이 가장 오래된 원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낭만이 아닙니다. 원시시대에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건 정말 두 사람만의 일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작은 무리 안에서 관계는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불 앞의 자리, 먹이의 흐름, 잠자리 위치, 이동할 때의 거리, 위험할 때의 시선, 모든 것이 드러났을 겁니다. 겁돌이가 어느 날부터 한 사람에게만 먹이를 나눠준다면, 이동할 때 그 사람을 기다린다면, 밤에 그 사람 가까이 눕는다면 우리는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관계는 둘만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언젠가 아이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들은 정말 작은 무리 안에서만 상대를 찾았을까요? 아니면 이미 더 넓은 세계로 눈을 돌리고 있었을까요? 겁돌이의 무리는 작았습니다. 10명일 수도 있습니다. 20명일 수도 있습니다. 몇 가족이 모인 작은 집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만 계속 짝을 맺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익숙한 얼굴, 같은 불 앞에서 자란 사람. 하지만 세대가 지나면 피가 너무 가까워집니다. 약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집단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시 인류는 정말 이 위험을 몰랐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순기르, 약 3만 4천 년 전 상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묻힌 장소입니다. 겉으로 보면 같은 장소에 묻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아마 한 가족이었겠지. 그런데 DNA 분석은 그 상상을 흔들었습니다. 순기르 유적의 약 3만 4천 년 전 인골 게놈 연구는 같은 장소에 묻힌 개인들이 생각보다 가까운 친족 관계가 아니었고 근친 수준도 낮았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들이 작은 집단 안에 고립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번식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단서입니다. 원시 인류는 작은 무리 안에서만 닫혀 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무리, 먼 친족, 낯선 사람, 위험하지만 필요한 만남. 어쩌면 사랑은 동굴 안에서 시작된 감정이 아니라 무리와 무리를 연결하는 통로였을지도 모릅니다. 겁돌이의 무리가 다른 무리와 마주치는 장면을 상상해봅니다. 서로는 낯섭니다. 말도 완전히 같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누가 친구인지, 누가 적인지, 누가 빼앗으러 온 사람인지 처음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새로운 먹이 정보가 되고 새로운 동맹이 되고 새로운 상대를 찾는 기회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원시 인류의 관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피를 관리하고 무리를 연결하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인류 최초의 사회 기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이다 해답은 이것입니다. 원시인은 아무하고나 짝을 맺은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이미 더 넓은 관계망 속에서 상대를 찾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그 상대는 겁돌이 혼자 골랐을까요? 아니면 무리도 개입했을까요? 현대인은 연애를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상대도 좋아하면 둘이 만납니다. 하지만 원시 시대에도 정말 그랬을까요? 겁돌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냥 둘이 끝나는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먹이, 이동, 보호, 아이의 생존까지 걸린 무리 전체의 결정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시시대의 관계는 생활 전체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와 함께 이동하는가? 누가 누구에게 먹이를 나눠주는가? 누가 다친 사람 옆에 남는가? 누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곁에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생존의 계산이었습니다. 현대 수렵채집 사회의 혼인 관습을 비교한 로버트 워커와 킴 힐의 연구는 초기 인간의 혼인 형태를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연구는 당사자 간 구애, 배여론, 신부봉사, 일부다처와 일처다부 등 다양한 혼인 관습을 비교하며 초기 인간 사회에도 배우자와 자원의 교환이 깊은 역사를 가졌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원시 인류의 관계는 현대식 자유연애도 아니고 현대식 결혼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 감정도 있었을 겁니다. 몸의 끌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족과 무리의 이해관계도 있었을 겁니다. 겁돌이가 한 사람에게 끌렸습니다. 그 사람도 겁돌이 곁에 머뭅니다. 둘은 먹이를 나눕니다. 밤에 가까이 잡니다. 이동할 때 서로를 기다립니다. 현대식으로 보면 서로 좋아하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이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 사람이 다른 무리 출신이라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먹이를 나눌 입이 하나 늘어난다면, 그 사람과 아이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질투하거나 분노한다면 사랑은 시작부터 복잡했습니다. 사이다 해답은 이것입니다. 원시 시대의 관계는 좋아하면 끝이 아니라 무리의 자원과 책임을 재배치하는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그 관계가 흔들리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시 시대에도 질투는 있었을까요? 질투는 현대인의 감정일까요? 스마트폰을 몰래 보고 SNS 팔로우를 확인하고 익십에 무너지는 현대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오래된 생존 경보였을까요? 겁돌이의 무리를 봅니다. 불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겁돌이가 가까이 지내던 사람 옆에 앉습니다. 별일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추워서 가까이 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먹이를 나눈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겁돌이의 몸은 반응합니다. 어깨가 굳습니다. 눈이 그쪽으로 갑니다. 배속이 뜨거워집니다. 왜일까요? 그건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원시 시대의 질투는 관계 하나가 무너질 때 따라오는 현실적 손실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먹이를 나누던 사람이 사라집니다. 밤에 가까이 누워 체온을 나누던 사람이 멀어집니다. 이동할 때 뒤를 봐주던 사람이 사라집니다. 아이가 생긴 뒤라면 그 아이를 안아주던 팔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질투는 못난 감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생존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오래된 경고음이었을까요? 진화심리학과 인류학에서는 질투를 짝 관계 유지, 북의 확실성, 양육 투자와 연결된 심리 반응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만 인간의 관계 규칙은 문화권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질투의 양상이나 의미를 모든 사회에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정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질투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투는 현대인의 연애 감정과 똑같지 않았을 겁니다. 원시 시대의 질투는 먹이, 보호, 아이, 무리의 신뢰가 흔들릴 때 생기는 사회적 긴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이다 해답은 이것입니다. 질투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관계 붕괴를 감지하는 인간의 오래된 생존 경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더 불편한 질문이 남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없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누가 떠나면 안 되는지. 이 질문은 민감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원시 시대의 관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었을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유전자 검사가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혼인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겁돌이의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을 정했을까요? 누가 아이의 보호자인지, 누가 먹이를 나눠야 하는지, 누가 산모 곁에 남아야 하는지, 누가 떠나면 안 되는지. 이 질문은 부드러운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회계장부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누군가가 떠난다면 남겨진 사람은 단지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먹이를 구할 손 하나를 잃습니다. 위험을 감시할 눈 하나를 잃습니다. 아이를 안을 팔 하나를 잃습니다. 밤을 함께 버틸 체온 하나를 잃습니다. 원시 시대의 이별은 사진을 지우고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이 공유자와 보호자가 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인간 아이는 오랫동안 무력하기 때문에 인간의 장기적 짝유대와 양육 투자는 아이의 생존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동양육 이론은 어머니 혼자만이 아니라 아버지, 친족, 무리 구성원 등 여러 돌봄 제공자의 도움이 인간 아이 생존에 중요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시 시대의 이별은 단순한 감정의 끝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남겨진 산모와 아이의 생존 확률이 바뀌는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이다 해답은 이것입니다. 원시 시대의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아이가 생기는 순간 책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폭탄이 터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정말 기뻐하기만 했을까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한 문장은 너무 많은 것을 숨깁니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원시 시대에 그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산모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이는 숨을 쉴 수 있었을까요? 출혈은 멈췄을까요? 감염은 막을 수 있었을까요? 피냄새를 맡은 포식자는 오지 않았을까요? 무리는 이동을 멈출 수 있었을까요? 아이 하나가 태어나는 순간 무리 전체가 멈춰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 출산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두 발로 걷게 되었습니다. 골반은 걷기에 맞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의 뇌는 커졌습니다. 아이의 머리는 커졌고 산도는 마음껏 넓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 긴장을 설명하는 대표 개념이 산과적 딜레마입니다. 카렌 로젠버그와 웬다 트레바서는 인간 출산을 직립보행, 골반 구조, 태아 머리 크기와 연결해 설명해왔고 산과적 딜레마는 인간 출산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대표 가설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최근 연구들은 이 설명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으며 산모의 에너지 한계와 태아 성장 문제 등 보완적 설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걷기 위해 몸을 바꿨습니다. 생각하기 위해 뇌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 변화가 출산이라는 순간에 충돌했습니다. 겁돌이의 무리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기쁜 장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 진화가 만든 가장 위험한 좁은 문을 통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인간 아기는 그냥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몸을 비틀며 진화의 좁은 문을 통과해야 했을까요? 인간 아기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산도를 지나기 위해 머리를 굽히고 몸을 돌리고 어깨를 맞추고 다시 회전해야 합니다. 현대 인간 출산에서는 태아가 골반의 복잡한 구조를 통과하기 위해 회전 과정을 거칩니다. 머리와 어깨의 치수 때문에 산도의 각 부분에 맞춰 방향을 바꾸며 내려오는 이 과정은 인간 출산이 복잡한 이유 중 하나로 설명됩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왜 출산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산모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이는 좁은 통로를 지나야 합니다.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걸릴 수 있습니다. 산모는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병원도 수술도 마취도 소독도 없는 세계에서 벌어집니다. 겁돌이는 옆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산모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받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불을 지켜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포식자의 냄새를 경계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아이를 조용히 시켜야 했습니다. 출산은 한 사람의 몸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지만 그 결과는 무리 전체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이다 해답은 이것입니다. 인간 출산은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사건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왜 인간 아이는 태어난 뒤에도 이토록 오래 약했을까요? 인간 아이는 너무 약했습니다. 태어나도 걷지 못했습니다. 먹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밤의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포식자를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울음소리는 도움을 부르는 신호였지만 동시에 위험을 부르는 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에서라면 이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약점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혼자 키우지 않는 것.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 친족, 무리의 다른 사람들까지 아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 움직이는 구조. 사라 블래퍼 허디의 협동양육가설은 플라이스토세 시기 인간 아이의 생존에 어머니 외의 양육자, 즉 ALLOMATERNAL 케어가 중요했을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인간 아이의 긴 의존성이 인간 사회성, 협력, 친족과 무리의 돌봄 구조와 깊게 연결됩니다. 이제 사랑의 의미가 바뀝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누가 아이를 안는가? 누가 먹이를 나누는가? 누가 산모를 돌보는가? 누가 밤에 깨어 있는가? 누가 이동 속도를 늦추는가? 누가 위험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가?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현실이 됩니다. 겁돌이의 시대에 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둘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둘만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것은 무리의 일이 되었습니다. 사이다 해답은 이것입니다. 가족은 사랑 때문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필요해진 생존 구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원시 시대의 사랑은 정말 자유로웠을까요? 많은 사람은 원시 시대를 자유로운 관계의 시대로 상상합니다. 규칙도 없고 질투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단서를 생각해 봅시다. 가까운 피를 피해야 했습니다. 다른 무리와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먹이와 보호가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책임을 정해야 했습니다. 출산은 위험했습니다. 아이는 너무 오래 약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시시대의 사랑은 마냥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현대 결혼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제도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 중간, 가장 복잡한 중간지대, 감정이 있고 끌림이 있고 질투가 있고 무리의 개입이 있고 아이의 책임이 있고 떠나고 싶어도 떠나기 어려운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렵채집 사회의 혼인 관습 연구는 초기 인간의 관계 방식이 단일한 형태로 고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구애가 중요하고 어떤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집단이 개입하며 일부 사회에서는 배우자와 자원의 교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다 해답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처음부터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복잡했습니다. 현대인의 연애가 복잡한 이유는 현대인이 유난히 복잡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사랑 자체가 처음부터 생존, 책임, 질투, 아이, 무리, 피해 관리와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이 복잡한 관계는 현생 인류 안에서만 벌어졌을까요? 아니면 다른 인간종과도 이어졌을까요? 이 이야기는 더 낯선 곳으로 갑니다. 원시 인류의 관계는 현생 인류 내부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네안데르탈인과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지금도 현대인의 DNA 안에 남아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네이처와 사이언스 계열 고유전학 연구들은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적 혼합 시기를 약 4만 5천 년 전으로 더 정밀하게 추정했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밖 현대인의 DNA에는 대략 12% 정도의 네안데르탈 유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유전자에 남은 흔적입니다. 다른 무리, 다른 집단, 심지어 다른 인간종, 사랑이라고 부르든 짝관계라고 부르든 번식관계라고 부르든 그 만남의 일부는 지금 우리의 몸 안에 남아있습니다. 겁돌이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시대에 벌어진 만남이 수만 년 뒤 현대인의 DNA 속에서 발견될 거라고는. 사이다 해답은 이것입니다. 선사시대의 관계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넓고 훨씬 낯설고 훨씬 복잡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현대인의 사랑과 결혼과 육아 문제는 정말 현대만의 문제일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만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고 국가가 생기고 법이 생기고 결혼식이 생기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026년 대한민국. 사랑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에 밤을 샙니다. 누군가는 결혼 앞에서 사랑과 현실을 계산합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합니다. 누군가는 집값과 양육비와 직장을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사랑하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두려워합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누가 내 곁에 남을 것인가? 누가 나와 먹이를 나눌 것인가? 누가 위험 앞에서 도망가지 않을 것인가? 누가 아이를 책임질 것인가? 누가 떠나지 않을 것인가? 겁돌이의 시대에는 카카오톡이 없었습니다. 혼인신고도 없었습니다. 병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미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은 감정인가? 책임인가? 생존인가? 사회인가? 어쩌면 현대인의 연애 문제가 복잡한 이유는 현대인이 망가져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이 처음부터 복잡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없던 시대, 인간은 이미 사랑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먹이를 나누고 함께 잠들고 다른 무리와 연결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아이를 함께 살렸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아름다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누가 내 곁에 남는가? 누가 아이를 버리지 않는가? 누가 위험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가? 그것이 사랑의 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원시시대 사랑의 끝은 아이가 태어났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결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이 아이를 살릴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인간은 혼자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순간 사랑은 감정에서 사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생기고 무리가 책임을 나누고 관계에는 규칙이 생기고 인간은 점점 더 복잡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겁돌이는 아직 사랑이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과 아이가 사라지면 세상이 조금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인간은 서로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붙잡던 그 손을 우리는 훗날 사랑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 인간 아이는 이토록 오래 돌봄을 받아야 했을까요? 왜 인간은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가족과 무리와 사회까지 만들어야 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인간이 가족을 만들고 무리가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가 문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겁돌이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